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굵직한 일정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워낙 높았던 탓이었을까요?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주들은 힘을 좀 전반적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승부주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보겠습니다. KCTC부터 나이백까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KCTC였습니다. 16.2%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S부터 해성 DS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차현이와가 12.62%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부품주로서 강하게 상승률 기록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유창희 대표님은 KCTC, 김선규 전문가님은 LS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CTC고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저는 해운주를 말씀드리면서 해운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물류를 관리하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C를 가지고 나왔고요. KCTC는 1973년도에 설립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수출입, 항만, 하역이라든지 컨테이너 내륙 운송, 국제 복합 운송 등 일괄 수송 체계를 확보해 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은 이제 벌크 하역이라든지 중량물 운송을 통해서 육상 운송, 항만 하역, 해상 운송을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TPL 사업도 좀 사업 서비스도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국내 최초 수직 자동화를 도입을 해서 5만 톤급 4선석 규모로 연간 260만 TU급 이상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 배로 치면은 한 18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진출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이제 그 컨테이너 업체 그 H&M이라든지 페노션이라 이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가 필요한 건 맞죠. 배로 옮기는 게 우선순위이지만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를 배에 빨리 싣고 또 배에 빨리 내려야지 이 물류 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면 아무래도 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빨리빨리 이걸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운 운임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거에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 그 비용 자체에는 이미 이 안에서의 항만에서의 물류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당 처리할 비용 자체가 수수료가 더 높아질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출발을 하면 중국 물건을 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렸다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가든가 다른 나라 가든가 하는데, 중국에서 워낙에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KCTC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배가 물량이 좀 있다 없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통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동방이라는 기업이 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1월 달 러시아 이스라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를 돌파시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KCTC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자리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6월 한 달 동안 본다라면 사실은 4,6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만 나온다라면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이게 고점 신호가 아니라 한번 물량을 테스트한 흐름들이라면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6월 달에 형성됐을 저점 4,3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6,000원 열어놓고 있는데 아까 동방이 그 지난 1월 달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KCTC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에 한 5,000원 그리고 5,300원 정도가 저항대였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CTC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 홍해 물류 대란에 우회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류센터 추가 준공을 통한 인프라 확보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 해외 법인 설립을 하면서 컨테이너 부지 매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체계적인 통제와 통솔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죠. 김선규 전문가님의 LS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LS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그룹주로 보시면 됩니다. LG 계열이었는데 지금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LS 전선부터 해가지고서 가온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 특히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주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LS 일렉트릭이나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LS 전선, 가온전선 같은 이런 여러 전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된 회사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특히나 그 며칠 전, 즉 지난주에 나온 걸로는 그 해상풍력 발전을 지금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이 인공섬에다가 대략 2,800억 원어치의 해 파워 케이블, 즉 그 고전압의 직류 HVDC 파워 케이블을 드디어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LS 요 지주사 종목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최근 들어 가지고 전력 설비와 그 다음에 이 그 전선 관련해서는 동정광이라 그러죠. 그 구리가 함유가 되어 있는 그 파우더가 있습니다. 파우더형으로 되어 있는 이 광석이 있는데 이것들을 엄청나게 대규모 거래를 두 건을 이미 완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선하고 전력 설비 쪽으로 더욱더 강화를 하려는 모멘텀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달 정도를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현재 조정을 받는 자리죠. 138,90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략 한 2개월 전에 있던 자리에 그 지지 자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금요일에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57,000원, 157,000원 라인을 일단은 먼저 단기적인 목표가로 우선 잡아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럴 땐 조금 더 올려가지고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68,000원까지는 2차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60일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평선 지지를 바꿔서 올라간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충분히 168,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 여기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138,000원 자리를 손절가 라인으로 지정을 해드리고요.
만약 여기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60일 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우리금융지주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서현이화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서 좀 네.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좋게 보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이 6%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전년 대비해서 28% 이상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8,545억 정도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평균 6%,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 8%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28%,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균 6%의 상당 부분이 다 우리 금융지주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ELS죠. 홍콩 ELS에 관련돼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사들의 1분기에 송각 처리 비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반등을 그 사이에 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순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금융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말이 금융지주지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증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 NH로 매각을 한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인수를 계속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마무리되면 종합금융지주사로 변화가 되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폐마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밸류업 관련해서 약간 배당을 좀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정책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은행사 대비해서 배당이 좀 인색한 은행이었죠. 왜냐하면 정부 지분이 좀 많은 것들도 좀 있었고 약간 배당을 하는데 조금 다른 기업하 은행하고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주가가 의외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외국인들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간도 꽤 이번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14,000원 전후로 해서 수급이 기간 매수로 전환되었고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은행주들이 뭐 폭등할 가능성은 없지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대피처로 은행주를 선택을 하신다라면 우리금융지주 충분히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13,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6,000원 1.5표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네. 횡령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우리은행이 지금 네. 2년 전에 600억 횡령 터져서 한번 네.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너희 은행이냐라는 소리까지 네. 나오고. 근데 이제 최근에도 100억대 횡령이 또 네. 터지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이제 그런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회수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그런 방만 경영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은행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와 관련된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현 이화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나왔을 때 같이 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차량 부품 관련주로 지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의 내외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시트 제작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범퍼라든가 이런 그 어셈블리죠. 근데 거기서 아세이라고 불렀는데 어셈블리들을 만드는 그런 상당히 그 어느 정도는 모듈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순이익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동안 주목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의외로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 IPO 수혜주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해킹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주가 조정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해외에서 그 다크웹에서 현재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팔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게 단순하게 현대 기아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MW, 벤츠, 폭스바겐, 그다음에 아우디, 닛산 같은 이런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5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대략 6거래일 정도에 맞춰 가지고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6거래일 동안 해 가지고서 위아래로 좀 흔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 즉 2450원짜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현재 단단한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1차 목표가 24,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절가로는 약간 좀 여유 있게 둡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대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목은 급등과 급락이 어느 정도 있고 튀어오를 때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리고 많이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유 있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분께서 골라준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하나머티리얼즈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동국제약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도쿄 일렉트릭 관련해 가지고 매출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식각 관련된 SiC 링을 공급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제품을 고정시켜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좀 도쿄 일렉트릭이 이제 하나머티리얼 지분을 한 15%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중국 매출 비중이 한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중국이 계속해서 좀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쿄 일렉트릭의 신규 장비가 지금 상당히 이제 2나노, 3나노 뭐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 업체의 제품보다 오히려 도쿄 일렉트릭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머티리얼즈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한 18%, 19% 나오는데 이쪽 관련된 소재를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보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낸드 가격이 좀 인상하고 있다는 부분들,
SRC 링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용 낸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다층 낸드 시가의 하나머티리얼 제품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주가가 약간 이제 지난 5월달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최대 지주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유무상증자를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아마 350억인가요? 그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약간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서 하나머티리얼즈가 잘 가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봤습니다. 일단 고객사가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OPM도 20%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로 7만 원까지 열어주셨고 52,000원 선이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동국제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보영 씨가 선전했던 의료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완제의약품 제조사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제약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데카 즉 병풀 치료 피부 치료제를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자체적인 브랜드로 센텔리안 24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마데카 센텔라 즉 병풀꽃을 중심으로 해서 피부 손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제제를 중심으로 하는 피부 치료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봤을 때 5월에 신규로 그 식약처 허가를 최다로 받은 회사가 바로 지금 현재 동국제약 되겠습니다. 즉 그만큼 판매를 위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시판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그 매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 가전업체인 위드닉스라는 데를 지금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부 미용 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데카 프라임 그러니까는 병풀꽃에 있는 즉 마데카로 계열의 이 피부 치료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미용 기기를 같이 써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피부 재생을 더욱더 그 촉진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그 피부 미용 기기가 상당히 돈이 된다라는 걸 보고서 이쪽으로 앞으로 진출할 것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17,300원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거래일 동안에 해가지고서 대략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락 추세가 조금씩 멈춰가는 진정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시초가 17,650원 주는데 여기에서 시초가 들어갔을 경우에 목표가로는 1차로는 19,500원 자리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19,500원 자리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 위로 상당히 상단이 열려있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경우는 22,500원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드리는데 17,000원을 드립니다. 손절가 17,000원이고요. 만약 이 자리가 밀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대략 15,800원까지는 좀 지켜보고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실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로 17,000원이 이탈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 관련한 소식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공개 매수 이야기도 좀 있었고 클래시스나 루트로닉도 사모펀드들이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매출액이 보통은 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이후에 M&A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올 기업들은 아직은 좀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를 기대하기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의료기기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미용기기 분야가 생각보다 좀 영세한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큰 게 뭐 클래시스, 비올, 원텍, 그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 이런 보통 한 4대장 종목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보통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외에 그 다른 종목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2조 원대가 좀 넘어가는 뭐 이런 종목들, 휴젤 같은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종목들이 많았죠. 즉 1조 원이 넘어가지 않는 시총의 기업들은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 미용기기보다는 또 다른 그 의료기기라든가 미용기기들을 통해서 매출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용기기 관련된 이슈로 나오는 그 인수합병에 관한 이슈들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용기기를 팔고 있던 그거를 주력으로 하던 회사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승부주가요. 두 분 다 종목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별 5개. 자, 한번 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 하나머티리얼즈 13.65%. 제가 이 하나머티리얼즈 때문에 아까 살짝 마이크로온 질문을 넘기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님 동국제약 9.81%. 매우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이제 동국제약이 제약을 떠나 이제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한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왜 별이 5개인지 지금 보셨죠? 어제 승부주 컨디션 매우 좋았고요. 일단 유창희 대표님, 네. 어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요. 네. 약간 낸드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재 관련 회사인데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제 마이크론 실적을 좀 제가 보니까 낸드 쪽 실적 성장세가 매우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독 기사지만은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가격을 15% 인상하겠다. 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낸드에 대한 수요가 어제 이해 말씀했잖아요. 반도체에 집중해 보자. 네. HBM을 떠나서 낸드도 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 상에서도 이제 올라간다는 느낌인데 네. 더 끌고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전략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HBM은 계속 좋을 건 맞습니다. 근데 HBM 때문에 D램이라든지 낸드가 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웨이퍼가 뭐 분기당 한 140만 장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HBM 쪽으로 한 120만 장이 쓰인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20만 장 가지고 D램도 만들어야 되고 낸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낸드 수요는 지금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게 AI 데이터 센터 그냥 GPU만 딱 우리가 컴퓨터라고 친다라면 CPU하고 그래픽 칩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드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장 장치가.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낸드가 엄청나게 SSD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낸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하나 머티리얼즈 충분히 이쪽 낸드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엔비디아든 약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최소한 20% 30% 이익 실현하고 나서 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목표가 7만 원까지는 계속 열어놓고는 있지만 일단은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조금은 수익 났을 때 좀 일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날 때 좀 일부 챙겨가자. 하나 머티리얼즈 요즘 이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신고가 패턴이 많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왠지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어서 좀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나 일단은 지금 나무는 좋지만 숲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되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한번 7만 원까지는 가보자. 신고가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창희 대표님. 네. 방금 제가 첫 질문 7월 시장에는 대형주에 좀 분할 매수 관점 보자 하셨잖아요. 네. 결국엔 반도체입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한테 제가 좀 오늘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HBM도 있고 네. 그다음에 D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SSD 관련된 낸드 플래시 쪽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그런데
유창현 대표 하나 머티리얼즈 말고 시설이 네. 좀 조정을 받으면 네. 요 업종 중에서 선호하는 업종 하나 골라서 좀 픽을 하나 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계속 디램이라는 랜드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디램하고 하고. 낸드요. 네, 왜냐면 이쪽이 어쨌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저평가를 못 오른 거는 못 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들 쪽에서 계속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선택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약간 후공정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 그렇다면 종목은 딱 떠오르시는 거 없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코세스 같은 경우가 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았고 월화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다시 한 11% 상승을 하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주식 어렵죠. 저도 문과 출신인데 20 출신 분들의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방송하면서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할 줄이야. 자, 어쨌든 지금 뭐 유창현 대표님 방금 낸드 플래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SSD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SD는 우리의 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은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뭐 박종호 PD에 대해서 좀 찾아줄래? 뭐 이미지 찾아줄래 했을 때 이미지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데이터상에서 제 사진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찾아올 때 어디서 찾아올까요? 금고, 메모리 안에서 찾아오겠죠. 이게 바로 서버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중앙 서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클라우드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 저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SSD, 이 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HBM에 꽂혀 있지만은요. HBM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저장 장치가 더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마이크론 실적을 봐도요. SSD 관련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HBM만 보지 마시고 다른 반도체군도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이고. 자, 김성규 전문가님이 일단은 동국제약이 어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헬스케어에 진출한 좀 호재를 받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K-뷰티에서 이제 K-미용기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6월 수출입 지표를 봐도 이 미용기기에 관련된 수출입 지표가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이 여기에 또 미용기기 탑승한 것 같은데 더 끌고 가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우선은 동국제약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윗꼬리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들고 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22,4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가 지금 굉장히 좋긴 합니다, 실제로. 핫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용기기를 어제 말씀드렸던 그 4개의 종목들,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 우선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 동국제약이 왜 좋으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피부 재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라인업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미용기기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은 그 여름이 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피부가 상당히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빠르게 손상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좀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른 또 재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로 봤을 때는 동국제약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1차 목표가에 매도하지 않아요.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어쨌든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 좀 하되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까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일단 19,500원은 19,000원 일단 달성했고요. 500원 달성했고 그다음에 2차로는 22,800원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동국제약이 특히 좋은 것이 조금 더 밀어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해가지고서 2020년대 이후에 그 정도의 거래량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지표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대략 27,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도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코츠 테크놀로지, 김성규 전문가님은 DK라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코츠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 장안에서 네.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상용 인베드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LG 넥슨 제프 K2 천공이라든지 또 현대로테 K2 전차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거의 이 회사가 다 전담해서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 진동, 습도, 온도 등 국방 규격에 충족하는 컴퓨팅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무기 탑재형 컴퓨터 장치 관련된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 무기 수출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치가 갱신되고 있죠. 수주 잔고도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방위 산업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로직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궁이라든지 K2 전차, FA50 등 주 프로젝트에 계속 이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회사밖에 거의 참여할 회사가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수급 쪽으로도 뭐 기간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약간 매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 고점이 29,700원이라서요. 그리고 2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의 위주지만 현재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돌아설 수 있는 위치에 좀 놓여 있다고 하니까요. 주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DK락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DK락 일단 조선 그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이고 밸브 그다음에 배관자재 관련돼서 제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박이나 플랜트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소재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 유체 역학적인 배관에 제작되는 것 그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액세서리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밸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브들이 여러 그 플랜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선박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서도 여기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외에도 사실은 플랜트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박에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LNG선, LNG 추진선 같은데 여기에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증가세인데 이 LNG하고 LNG 추진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LNG 자체가 부식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가스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아니면 코팅을 한 상태에서 밸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DK락이 그게 가능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수소에 들어가는 여러 밸브나 자재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9,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어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30원 이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왔죠. 최근 한 10거래일 이상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왔고 최근 며칠 조금 쉬어가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900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그 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절가를 했을 때는 8,700원 라인까지 그래도 위아래로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것을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까지 충분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시면은 아마 괜찮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기업은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 이 DK락 또한 지금 대한고래 테마에 지금 엮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악성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신용을 써서 단타를 하려는 그 매물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DK락도 최근에. 네.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은 조선 섹터의 그 성장 사업으로 주가가 건전하게 오를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원치 않게 지금 뜻밖의 테마에 엮이면서 단타하시는 분들의 물량이 들어와서 좀 많이 물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의 변동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변동성은 결국은 그 모든 투자자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더 바닥까지 갔다가 8,700원 라인까지 근처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간다. 즉 여기에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큰 종목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오늘의 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악성 매물이 갑자기 나와서 빠졌다가 들고 갔다 할지라도 이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DK락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 신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소액으로라도 해서 현재 이 시가총액에 맞는 규모로 들어가신다면 큰 손실 없이 많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나이백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해성 DS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나이백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노화랑 관련돼 있던 네.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나이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치주재생 소재 리제노머 관련해서 유럽하고 국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요 빅파마하고 신규 기술 계약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항암제라든지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또 관련된 기업들 기술 제휴 몇 개 맞은 게 있고 또 신규로 기술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해서도 나이백이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뭐 당뇨라든지 뭐 비만 뭐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사실은 저도 뭐 바이오주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건 공부하면 잘 알겠는데 바이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백을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삼각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최근 한 1년 정도 주가를 보신다라면 16,000원이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6,000원이면 바이오주들 그 특성을 봤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지금 한 18,800원 가격대가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매우 위험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저는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저점 한 16,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이슈 기업들이 좀 이슈가 좀 있고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보시면 한 열흘 10거래일 정도를 옆으로 지금 한 18,000 중심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방향이 상방으로 열린다라면 일단 21,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나이백 살펴봤습니다. 빅파마와 또 신규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DS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해성 DS 보통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생산하는 걸 보시면은 그 후공정 패키징용 सब스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또 이 종목이 우선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당히 속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차량용 전장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공정으로 패키징,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सब스트레이트, 즉 바닥판이라 그러죠. 그 밑바닥판을 여기에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봤을 때 그 차량의 전장 관련해서 현재 LG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회사들이 더욱더 그 전장 관련해서 그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또 반도체 후공정, 그 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런 복합 테마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용 전장 부품의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이 다른 그 비메모리 분야 혹은 레거시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전장의 이 자동차 전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3단계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을 할 때 일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43,600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역시 삼각 수렴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3,600원 요 지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이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자리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매수가 44,900원 시초가로 일단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로는 1차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55,000원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5,000원짜리까지 우선은 보고 여기까지 상승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짜게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4,000원짜리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드렸냐면은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44,000원짜리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사실 좀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